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 중에 이런 거죠. 전문가가 금값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저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세바스찬 승 교수도 프린스턴대 교수를 이제 잠시 쉬고 삼성에 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 학계에서 학계에서 이제 기업으로 또 기업에서 기업으로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기업 내 전문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브레인 드레인이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대학이 어디냐 봤더니 카네기 멜론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뭐 워싱턴, 버클리 이런데 그러니까 비교적 스탠포드는 대학 저기에 비해서 작은 편이고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 대학이 있는 곳에서 바로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학교는 별로 안 뺏긴 것 같고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AI가 굉장히 강하고 뭐 랭킹 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비즈니스 하기는 좀 답답하니까 이제 많이 뺏기는 모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대학들이 있는 AI 인력이 좋은 대학들은 근처에 상당히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AI 인력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거버넌스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해진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그런데 뭐 지금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AI와 같이 살면서 AI를 또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또 AI 뭐 이루다 문제에서 보인 반응들은 또 너무 과잉 반응들인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AI 남용, 편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걸 무슨 인격을 가진 걸로 자꾸 일반인들이 너무나 그 AI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가지고서 사람한테 그 가하는 제약을 혹은 책임을 프로그램한테다가 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AI가 프로그램이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AI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AI 거버넌스가 중요하긴 한데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 AI에 대해서 전공을 한다는 그 변호사들이 뭐 낸 레포트를 하나 봤더니 뭐 일부는 우리 정보미디어 경영한 대학원 다닌 저기 동문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그렇고 그다음에 explainable AI라는 게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XAI라고 합니다. 우리 뭐 카이스트에도 이제 대전에 최재식 교수 같은 분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사실 우리 병원에 가면 휴먼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저기 진찰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처방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처방에 대해서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기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래 이래 해서 이런 병을 걸리셨고요. 그래서 이제 증세가 이렇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거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얼굴이나 뭐 주위에서 저기 간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AI에서 갑자기 이제 처방이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과연 믿어도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이걸 먹었다가 뭐 이제 코비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혈전이 생기는 그런 일 같은 게 없는 건지, 이제 이럴 때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AI는 그런 거를 설명해주기 힘들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explainable AI라는 거를 모든 거에 또 강요하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 만든 무슨 시안을 봤더니 AI는 explainable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직관적으로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도.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모든 AI에 대해서 explainable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제대로 멀쩡한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는 데서도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긴 한데 모든 거에 적용할 건 아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도 나 다 explainable 한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explainability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트렌드고요. 금융시장에서 특히 그렇죠. 뭐 저기 투자를 하러 왔는데 투자를 이런 방향으로 하십시오라고 AI가 설명을 해줬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지, 리스크는 얼마나 있는지, 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투자했을 때는 아씨 내가 그 이상한 AI한테 쏘갔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이 대중화의 중요한 요소,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의 이제 핵심적인 배리어가 되는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explainable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영상이 편집이 안 돼서 하다가 조금 뭐 저기 실수하거나 잡담이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를 다시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건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최근에 찍은 영상이라서 편집이 안 된 생 영상이에요. 하고 이거 소리 끄고. 네. 교수님, 네.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좀 되고 있나요? 네, 요새 그 트렌드는 전에 우리 올해의 톱10 트렌드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XAI라고 해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요새 이제 굉장히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트렌드로도 짚어주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XAI라고 많이 XAI. 부릅니다. 그럼 이걸 좀 알아볼까요? 네네. 이 설명 가능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네. 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중요한 경우가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차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것을 인공지능한테 시켰다. 네. 자율주행. 네, 근데 물론 사람이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혹시라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사고를 냈는지, 또 왜 그때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저렇게 이제 무서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인공지능의 그 결정의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예, 이런 것이 이제 한 가지 예고. 네. 물론 자동차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예. 사건 사고들도 뭐 다양하게 얘기 많이 들리죠.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우버 같은 데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그 자율주행을 완전 자율주행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도 왜 뭘 어떻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서 사고가 났는지 피할 그쵸. 수는 없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당연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이 죽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은 과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에서 만든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주로 용도가 금융에 쓰려고. 네. 금융의 용도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 사람한테 혹은 이 회사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판단 내리는 거. 판단 내리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금은 이제 사람이 하고 이제 만약에 대출을 못 해줄 경우에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이러이러이러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시고 뭐 네. 등급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사람이 할 때는 규정들을 만들어 두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냥 이 사람한테 해줄까 말까만 딱 결과를 내주게 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도 나고 도대체 왜 내가 대출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경우에 이분한테 대출을 해줬을 때 위험도가 얼마나 높을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볼 때 이제 포지티브 한쪽이 이만큼, 네거티브 한쪽이 이만큼 이런 것을 이제 종류별로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AI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AI가 판단했다 그러면 진짜 더 신뢰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AI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네네. 이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왜 사고가 났는지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뭐 팔아야 되는 한도를 못 지켜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주지 못하면은 이제 한 번 뭐 좀 안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믿게 되겠죠. 그러면 그 펀드는 앞으로 영원히 안 팔릴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은 펀드가 사느냐 죽느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야가 이제 의학입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제 이분이 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판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사람은 보고 나가지고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이즈가 이만큼 되는데 이게 암세포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암세포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다. 그래서 AI가 답을 해줬는데 뭐 이게 왜 위험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면 환자가 왜 내가 암이라고 그래? 그러고서 이제 굉장히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학적인 터미널로지로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AI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의학이라는 거는 100% 맞는 그런 진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이것은 이 정도 상태에서는 뭐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뭐 5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90%다. 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도 멀쩡하게 또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가 진단한 것과 틀릴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환자도 그쵸. 납득이 되고 맞아요. 그거에 도움을 받는 의사도 그래 이 인공지능은 내가 이제 조수로 써도 되겠어. 그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Explainable AI의 이제 그 중요한 맞아요.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설명해내는 것.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AI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의 DARPA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그룹들의 그 경향을 딱 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4가지 정도 이제 주요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는 뭐 어텐션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피처가 나타날 때 어텐션은 뭐 구글에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메커니즘인데 이런 것들도 뭐 설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라 네트워크라는 얘기도 합니다. 모듈라는 뭐냐면은 이 신경망을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모델을 그냥 크게 하나로 만들지 않고 요거는 이런 일을 하는 부분, 요거는 이런 일을 하는 부분 작아지면은 각각을 그쵸. 설명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을 설명하기 쉬운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것들을 합쳐가지고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면 조금 설명하기가 쉽다. 그쵸. 이제 그런 어프로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피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은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뉴런들이 이제 이게 반짝반짝 하는지 그런 액티베이션 같은 거를 관찰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경망이 배우는구나 하는 거를 관측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을 합니다. 뭐 사실은 AI 아저씨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그쪽 연구를 하셨구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Learn to Explain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위한 신경망 모델을 동시에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우리가 프리딕션 하기 위한 신경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신경망을 또 하나 이제 혹은 그 아웃풋 중에 일부로 이제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에서 뭐 위험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런 파라메타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냥 프리딕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럼 4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 각각이 또 영역에 따라서 더 적합한 모델이 있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더 대세가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다 저기 연구의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어프로치,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제 뭐 그 도메인에 따라서도 이제 필요한 게 다를 수 있고. 맞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복합해서 같이 쓰일 겁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뭐 옛날에 했던 이 흑백 사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1990년대에 그때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학습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러닝 세어리라고 불렀고 이제 이런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퓨테이셔널 러닝 세어리라고 하는 또 그런 그 학회도 있고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프닉 체르보넨키스라고 하는 이론이 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 일본의 그 아마리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이런 쪽에서 연구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의 통계 물리학의 이론들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또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199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그 공부를 한국에서 이제 한국 포항에서 이제 조그만 학회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 안에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연구를 했던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 있고요. 와, 역사적인 사진인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학원생이거나 포스닥이거나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그런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어서 저기 뭐
딥러닝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얀 루쿤도 있고. 저기 계세요? 네, 저기 있습니다. 야, 예. 세상에 얀 루큰 박사를 여기서 뵙네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삼성의 그 AI 부문 사장으로 오신 세바스찬 승 박사도 여기 있고. 세바스찬 생 박사 우리 한 번씩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본에서 이런 신경망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마리 교수님도 저기 이제 사진 안에 계세요? 계시고요. 야, 그리고 네. 우리 AI 아저씨도 저기 계시고요. 네,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컨퍼런스에 이제 주 오거나이저를 했습니다. 아, 진짜 교수님 좀 달라 보이세요. 갑자기 호강이. 아니 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제가 발표한 이론을 뭐 좀 또 설명을 하고 했는데 뭐 네네. 그때 일본에서 아마리 교수님의 이제 포스닥으로 그 열심히 또 제가 만든 이론에 맞춰서 또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상에.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또 저기서 발표한 독일의 또 박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 Explainable AI에서 또 대가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클라우스 밀러라고 하는 독일 교수님인데 이제는 그 TU 베르린, 그러니까 그 베를린 공대에 이제 교수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런 책도 썼어요. 편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를 보니까 뭐 이런 맥락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더군요. 그 다음 거를 볼까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우리 카이스트에 그 대전에 센터가 있어서 또 젊은 최재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열심히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다파하고도 같이 그 협력을 잘 하고 있고 뭐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듈라 AI 이런 거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어프로치 중에 두 번째로 설명하셨던.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연구는 이제 그래서 어떤 뉴런이 이제 액티베이트가 되고 있을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이런 연구를 한 예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디텍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서 저희 고양이가 나타나면은 이런 뉴런들이 액티베이트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망은 학습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그 아까 크라우스 밀러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그 책에 발표되어 있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트랜스포머, 그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힙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찾아본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Explainable AI의 이제 그 어프로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럼 그 특징을 잡아내서 하는 그 피처 어디가 이제 중요한 영상이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메디컬 AI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Predicting Causality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인데 그러니까 저기 있는 어떤 그 의료 영상 같은 거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암세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또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프리딕트 해줘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뭐 생존율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암이냐 아니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이 프리딕션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릴 가능성은 얼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프리딕트하는 그러한 이제 신경망 모형을 또 따로 같이 동시에 만들어서 각각이 다 학습이 돼서 이 신경망 모양에서 나오는 아웃풋의 결과로 뭐 이러이러한 그 프리딕션이 나왔는데 뭐 처방이 나왔는데 이것이 또 맞을 확률은 얼마쯤 되고 그래서 다른 것일 확률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term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모델도 이제 지금 의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어 어떻게들 연구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를 대충 살펴봤는데, 네. 사실 항상 이 딥러닝도 옛날에 있었던 신경망 학습 그쵸, 이런 90년대 거를 워크숍에서 이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새로운 말로 바꿔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explainable AI도 지금 새로 생긴 말이지만 네. 사실은 그런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가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원리를 규명해 줄 수 있는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죠. 딥러닝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와 있는데 딥러닝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그쵸. 이런 연구도 점점 더 맞아요.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가 그쵸. 있어요. 과거부터 있었더라도 지금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의학이고 금융이고 네.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가니까 네.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고 이제 이런 연구가 더 활성화되면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블랙박스가 아니고 정말 사람같이 나를 도와주는 진짜 친구다. 왠지 진짜 사람 같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진짜 블랙박스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익스플레네이션 AI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친구가 네. 돼주기 위해서. 진짜 네. AI는 내 친구가 되려고. 네네, 맞습니다. 네, 점점 더 설명력 있게 네, 친구들이 맞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AI는 내 친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비디오를 다시 보니까 내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좀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중요한 트렌드는 오토 M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 ML은 이제 모델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구글의 오토 ML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모델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셀렉트하는 그런 내용들을 임플리멘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H2O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구글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잘 되지는 않겠죠. 아직도 이제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파인 튜닝을 사람이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들 중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정형화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형태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전 데이터 같은 거에는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유튜브 중에 하나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구글이 만든 오토ML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사막에 풍차 같은 것들을 메인터넌스 할 때 드론으로 찍어와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AI가 바로 분석해서 이제 폴트가 어디 있다 이런 거를 찾아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또 아주 성공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RPA라는 것이 이제 요새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이런 거를 마케팅 하는 데들도 있고, 국내 회사들도 조금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데들을 제가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대면 근무의 여파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집에서 비대면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많이 관련이 되는 일들인데 이제 업무 자동화와 이제 AI를 결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틴한 잡들을 계속 뭐 사람이 다 입력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또 이제 ERP 같은 것에 입력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뭐 또 이미 레거시 IT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그 옛날 유저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클릭 해가면서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새로운 시스템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조금 그 프리미티브한 버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크로 이런 거죠. 마크로. 그러니까 수강 신청 빨리 하려고 마크로 같은 거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여론조사 결과 뭐 저희 왜곡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뭐 댓글 다는 댓글 부대가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마크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요새는 골프 부킹하는데도 마크로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여태까지는 이제 상당히 컨벤셔널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서 핸드리튼 도큐먼트들 같은 것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변환을 하고 그런 거를 또 시스템에 집어넣고 하는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 인력을 줄이고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노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난번에 김성진 씨가 말씀하신 하구가 말씀하신 그런 사실 루틴 웍을 줄여 가지고서 저기 사람의 노동을 절약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제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새로 생기는 기업들의 찬스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일들을 이노베이션을 하기가 힘든데 새로운 기업들은 뭐 인력을 덜 하이어하고 이런 그 루틴한 그러니까 그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부분은 이제 AI, RPA에 거의 대부분 맡기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뭐 여기 주경희 씨 계시죠. 뭐 저한테 그 보험 관련된 그 사내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루틴한 웍 같은 거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사업 혹은 뭐 스타트업들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당연히 회사를 만들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이카머스 같은 것도 저도 해보니까 이제 결국은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앞으로는 거의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라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AIoT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IoT라고 그래가지고서 거의 모든 공장의 기계에도 이제 IT를 탑재해서 이제 인터넷을 탑재해서 그 서로 이제 싱크로나이즈 될 수 있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는 거기다가 또 AI까지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또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전기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이제 모든 차들의 그 대세가 되면 뭐 60% 이상이 그렇게 된다. 지금 뭐 백심도 60% 이상이 넘으면은 사실 거의 그
그 유행이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60%가 다 전기차가 되고 AI가 탑재된다 그러면 AI끼리 인터넷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트래픽도 서로 피하고 그다음에 서로 사고도 막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에 보게 될 것인데 그것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산업기계라고 생각이 되죠. 공장에 있는 기계들은 사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다른 차가 얼마나 뭐 그 AI를 탑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자기 공장 내에서는 다 AI를 탑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굉장히 문제인 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뭐냐 뭐 노사 문제로 해가지고서 사실 거의 발전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슬기롭게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교육을 해서 실제로는 AI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는 워커가 돼서 오히려 노동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그 비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건 걱정스러운 일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결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50% 글로벌 기업이 AI를 채택하고 있고, AI 아까 하이퍼포머와 아닌 기업의 차이가 격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AI를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다 쓰게 될 텐데 제대로 쓰는 데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에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AI를 안 쓰는 데가 없고 이런 것을 트레이딩에 그 주식시장이니 선물시장이니 뭐 현물 시장이니 이런 데 사용하지 않는 예가 없는데 뭐 그래도 골드만삭스는 더 벌고 뭐 딴 데들은 좀 못 벌고 뭐 그다음에 사이먼 펀드는 또 뭐 진짜로 유명한 AI 그 전문가가 하니까 뭐 또 엄청나게 잘 벌고 뭐 이런 격차가 있는데 그게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산업계에서 나타날 일이다. 그리고 산업 간에 기업 간에도 그 격차가 나타나지만 개인 간에도 격차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AI에 내가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로 사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AI를 내가 이용해 가지고서 하이 퍼포먼스를 얻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내가 앞으로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사실은 이거에 영향을 많이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미 제너레이션이 살 날이 여러분보다 짧은 편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뭐 저기 몇십 년은 또 해야 되니까 결국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겠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뭐 이제 코딩도 사실 조금 전에 이 구글 폼을 액세스 프리빌리지를 바꾸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나이 먹으면 특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능력이 그다지 많이 약해지진 않아요. 근데 배운 거를 그대로 기억해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다시 쓰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겠죠. AI한테 야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잊어먹었는데 네가 알아서 해주며
해주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해주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스포큰 랭귀지 베이스가 될 거니까 지금 뭐 C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에 그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지금 앞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뭐 포토샵 같은 거 써보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복잡해요. 배우려면 아주 죽어나죠. 이 영상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도 프리미어 프로는 내가 웬만한 프로그램은 쓰다 이거 아유 이거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 쓰겠다라고 포기한 게 없는데 그건 진짜 뭐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뭐 하려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뭐 포토샵도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기억에 의해서 코맨드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쓰는 게 편해지는 것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설명하면 걔가 그걸 프로세싱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AI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뭐 여러분들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 르완다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도 이제 굉장히 심한 뭐 그 전쟁을 겪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구테타도 있었고 이제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독재자가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아프리카의 박정희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노베이티브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CMU 아프리카. CMU 아프리카라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죠? 예. 이게 CMU가 아프리카에 만든 대학인데 진짜로 인 더 미들 오브 노웨어에 있어. 르완다라는 나라에 이런 캠퍼스가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생긴 대학이에요. 그냥 뭐 허허벌판에 이제 이런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만 가르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루안다 정부는 고위 관료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 루안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저기 0.1%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 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럼 누구한테 AI를 배우냐? 리얼타임으로 배워요. 누구한테? 미국의 똑같은 CMU 교수님한테. CMU 딥러닝 강의는 내가 참고하려고 봤는데 진짜로 무지무지 어렵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드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정도로 어렵게 가르치면서 시작할 때 그러죠. 이 강의가 끝나는 순간 이 강의를 패스하면 너희들은 딥러닝의 어떤 분야에 가서도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의를 아프리카 학생들이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보미디어 대학원에라도 와서 딥러닝을 CMU 강의 수준은 아니래도 그거보다 좀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학생들은 그 CMU의 그 어려운 강의 수준으로 지금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의 루안다보다 뭐 백신 접종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신문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AI에서 르완다한테 추월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저기 자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게 되냐? 나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젊은 세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같이 진짜 젊은 세대들은 이 AI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AI의 승자가 되어야 된다. AI를 진짜로 나의 친구가 되든 나의 어시스턴트가 되든 나의 툴이 되든 해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사실은 경영대학원생을 위한 이런 강의는 나도 생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준 숙제가 너무 어렵다고 뭐 이제 많은 분이 아우성을 치는데 나름대로 좀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용감하게 시도를 해봤고, 그러나 이제 사실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스튜던트 리스폰스의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이런 걸 시도를 이렇게 용감하게 이 정도의 강의를 또 전공이 아니고 문과 출신인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도해 본 사람도 없어서 저도 사실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미흡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볼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리소스를 쏟아가지고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hopefully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르완다의 지금 젊은이들 같이 근데 사실 뭐 적성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보다 더 AI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태까지 휴대폰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가장 잘 써먹고 그걸로 사회를 빨리 바꾼 사람들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이노베이션 능력이. 그래서 최소한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살리는 우리 혁신의 전통을 다시 살리는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고 뭐 질문 여러 가지 숙제에 관한 질문 때문에 근데 앱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만 만들면 responsive 웹사이트만 만들면 그것은 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템플레이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질문들은 되도록 카톡 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대답도 하고 컨설팅을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돼 있는 상태를 들어가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스크 자료 살펴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플래스크 보면 사실은 그게 뭐냐면 웹사이트를 어떻게 저기 콜랩에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콜랩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템플레이트 파일들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템플레이트 파일들이 또 콜랩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또 이게 세션이 끊길 때마다 사라져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콜랩에서 파일을 디렉토리를 만들고 파일을 쓰고 하는 그 코드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도 사실 뭐 문과 출신인 분들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실제로 코드를 링크를 달아 가지고서 이제 저기 상담을 해 주시면 그럼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교님들하고. 네. 네. 네, 예, 여러분들 뭐 감사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좀 챌린징한 강의를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여태까지 애쓰면서 이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저기 칭찬하고 싶습니다. AI 양극화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로서 각 여러분들 자리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올해 공식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